예, 그래서 요번 이제 그 학기에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사실 뭐 아우슈비츠는 여러 수용소의 이제 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가장 컸고요. 그리고 소위 옆에 가스 학살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해서 우리가 아우슈비츠만, 수용소 중에서 아우슈비츠만 다루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더 그 모든 수용소니까 독일 말로는 콘센트라티온스 라거 그렇게 얘기해서 K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더 일반적인 이제 그런 개념은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쇼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사실은 더 이 강의에 더 어울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학살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이제 비극일 텐데, 그것을 단순히 그것만을 표적으로 해서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걸 둘러싸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담론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트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러한 뭐지요? 그러니까 그 순서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강의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할 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10회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좀 시간에 좀 쫓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범주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뭘 잘 빼지를 이제 잘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강의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좀 제가 해서 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2회 정도로 이제 좀 잡았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 한 번으로 좀 줄이고 다음 시간부터 여기 정해진 대로 이제 프리모 레비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프리모 레비, 그리고 장 아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요새 책 하나가 좀 번역된 게 있습니다. 자유 죽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역된 책이 있는데, 우리가 내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장 아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용소 체험, 이제 살아남은 자의 이제 그 어려움 내지는 고통 내지는 딜레마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러한 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이제 그 아멜리의 뭐지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체험하고 직결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페이터 바이스라고 하는 뭐 독일 문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아실 텐데, 독일 문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 문학적인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페이터 바이스라는 사람이 쓴 시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곡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한 많은 스캔들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시곡인데, 그거는 바로 그 뉴른베르크 재판을 아시죠? 그 뉴른베르크 재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곡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번역을 이제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중고서점에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좀 구입을 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뭐 복사를 위해서 빌려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페터 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통해서 대체로 이제 전반부에
프리모 레비, 그 다음에 짱 아메리, 그래가지고 페이테 와이스, 그리고 조금 좀 유동적입니다. 지금 그 페터 바이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롭스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소설집이에요. 단편 소설집인데 전부 그 자기 아우슈비츠 체험을 이제 얘기한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작품인데,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책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책들도 있고, 워낙 이 증언으로서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중에 이제 몇 개 없어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제가 어떤 프리모 레비나 짱 아메리, 그리고 페터 바이스 혹은 이제 보롭스키 정도를 가지고 직접 이제 아우슈비츠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이제 소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고, 그 체험한 것들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영역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르노,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있죠. 굉장히 지금도 많은 그런 담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한편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뭡니까 담론의 성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렌트, 그리고 제가 그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이제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게 이제 모리스 블랑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블랑쇼를 좀 다뤄볼까 하고, 그 다음에 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 독일의 그 이제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원래 체코 사람이죠. 체코 사람인데 바로 이제 유대인이고, 그래서 가족이 전부 아우슈비츠에 이제 그 뭡니까 수용되었다가 가족은 다 죽고 이제 혼자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파울 첼란의 그 시인으로서의 그런 위상은 뭐 세계 시문학사에서 다 인정이 돼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파울 첼란의 그런 대표적으로는 파울 첼란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새로운 시의 시인으로서 이제 위상을 차지하게 된 중요한 시가 이제 죽음의 후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검은 우유를 마신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러한 식구가 있는데, 그 파울 첼란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 첼란의 시를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문학에 뭐 좀 관심이 많고 하지만 꼭 그런 범주는 아니더라도, 소위 이제 아도르노, 아감벤, 뭐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 아니면 모리스 블랑쇼,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철학적인, 역사 철학적이고, 그리고 정치 철학적인 이제 이러한 그런 철학적 담론으로 이제 이제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나름대로 다루려고 한다면, 문학적 담론으로서 이게 문학은 그걸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 첼란을 이 시간에는 좀 시를 함께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 내지는 또는 해석을 가하면서 그 담론의 차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두 개의 이제 영화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소피스 초이스라고 하는, 물론 소설을 굉장히 두꺼운 소설, 그것도 지금 민음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소피스 초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 하나가 있고, 소설을 영화한 그러한 영화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이제 신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헐리우드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스필버그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이 영화를 좀 다루면서 굉장히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영화라고 하면 좀 우습고, 소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를 영화로 다루는 몇 가지 그런 요새 한때는 유행하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실미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특히 화려한 휴가,
뭐 이런 영화들, 이제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재구성해 내고 있는, 저는 그거를 이제 문화비평적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기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통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기억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드라마화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드라마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드라마하려고 할 때 그 드라마가 그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적인가, 아니면 기존적으로 말하자면 영화 산업의 어떤 룰, 그 범주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눈물짜기의 어떤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 남의 고통을 통해서 과연 감동이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하고 범주를 같이 잡아가지고 그런 관점을 좀 다루어 보려고 전체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도르노 같은 이제 경우에는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그 담론이 전개가 될 거고, 이제 아감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 철학 혹은 뭐 생명 철학, 뭐 이러한 그 문제가 많이 관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컨대 물론 정치 철학이 되지만 조금 아도르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이제 그러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법철학적 문제와 관련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 책이 그 안에서 다루어지겠는 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무슨 악의 평범성, 이 평범성의 버널레트라는 말을 뭘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건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평범성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서 이게 상당히 그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 혹은 뭐 이게 진부함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문제시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보통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그 버널리티, 그 악의 평범성, 그거 얘기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 뒤에 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렌트 자체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담론화하려고 이제 그 책을 쓴 건 아닌데, 이제 그 말이 워낙 그 스캔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특히 이제 그 가해자인, 희생자인 그런 유대 민족들에게서 굉장한 그런 분노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야기시키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테마화하는 이제 그러한 길을 사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도 이제 쓰게 되고,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사실 악의 평범성 문제가 물론 다루어져서 큰 그런 담론의 영역을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재판 자체예요. 이 재판의 합법성, 과연 그 이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그 법정에서 다루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게 엉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 관점으로 보면 조금만 더 확산시키면 이제 소위 이제 과거 청산의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이제 일어난 일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철학적인 어떤 문제도 여기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아감벤 들어가도 소위 절대주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상주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법적인 그런 그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철학, 정치철학, 뭐 법철학, 그리고 문화비평적인 또는 아니면은 이제 문학적 담론의 영역까지 한번 이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범주는 담론의 영역입니다. 증언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이번 강의는 이 증언의 이제 사건은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았듯이 아주 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상처의 성격이라는 게 이게 기억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억작용을 통해서 언어화를 시키면 해방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느냐, 독일 말로 얘기하면 페어드랭겐이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 말이죠. 리프레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밀어내가지고 이제는 자기 도취를 일으키는 거죠. 망각의 도취를 일으켜서 그런 게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망각의 어떠한 장치로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기억을 이제 기억작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그 망각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트라우마 아니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살고자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어쨌든 벗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벗어나오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가 담론을 지금 증언을 했던 프리모 레비든 아메리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파울 첼랑 같은 사람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다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과거 속 제가 볼 때는 멜랑콜리죠. 과거 속으로 투신해 버렸어요. 다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직접으로 보여주고 또 그건 뭐 단순히 이렇게 뭐 꽤 이름이 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 재미있는 것은 지식인일수록. 근데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장 아메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껴안아야 됐던 사람들을 굉장히 장 아메리는 재미있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어때 했는가라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지식인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왜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남다른 고통을 껴안게 되는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소위 이제 죄와 용서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 텍스트입니다. 이건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번역이 잘 안 돼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블랑쇼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증언과 이 담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뭐 그게 테마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두고 이제 얘기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 의식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타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문제를 사실은 저는 더 커다란 그런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거 반드시 이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테마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이제 다른 담론이나 아니면 다른 테마들을 다룰 때도 사실은 이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능력 전공을 상당히 좀 저는 주제하고 싶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나름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점점 우리가 살만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꾸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있음의 문제에서는 점점 살만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금 점점 처하게 된다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히 이제 현실감으로 갖는다면 그것들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무슨 뭐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무슨 어떤 뭐 자본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아는 사이에 혹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것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유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타자의 고통과 그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이 민감함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주제하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컨대 이제 담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러저러한 그런 담론들의 어떤 정당성, 아니면 이러저러한 그런 담론들의 뭡니까? 그 유효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담론들이 얼마나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과는 말하자면 고통이 대상화되면서 고통은 자료화 내지는 아니면 테마가 되고 중요한 건 담론이 되어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문화 비평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문화가 얼마나 이제 타자의 고통 아니면 역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이제 문화화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기억에 어떤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망각의 그런 그 영역으로 우리를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가, 혹은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그게 감동이든 뭐 어떤 이름을 빌리든지 간에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무감각해지는 이제 이러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좀 읽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뭐 전체적으로 항상 그걸 주제로 다루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그 기본선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제 문제 의식은 이제 거기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강의 프로그램은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들어가면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급한 방식을 좀 취하면서도 일단은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대한 어떤 사실적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것들을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객관적인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연구들의 결과라서 주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그런 아우슈비츠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나누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가해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히틀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힘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드리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위대 이제 그 대장이었던 하이드리히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사람이라면 아이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이제 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우슈비츠의 소장이었죠. 사령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총책임자예요. 어쨌든 나중에는 아우슈비츠만이 아니라 모든 수용소들을 이제 총책임지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소위 생체 실험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했었던 소위 이제 요세프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물론 다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형을 이제 당했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리히 같은 사람들은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뭐 히틀러는 아시다시피 자살을 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가해자들을 좀 몇 명, 특히 이제 아이히만하고 그다음에 휘스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고통이라는 문제, 특히 아우슈비츠라고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이 가해자들의 그런 그 특성들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아이히만과 그리고 이제 휘스의 그런 문제를 특히 다룰 텐데,
이들과 언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한 언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충동, 어떤 필연성, 뭐 이런 것들이 가해자에게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